이대로는 시연을 중단해야 합니다. 태풍급 폭우가 접근 중이에요. 베트남 북부 훈련장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레이더는 이 지역에 10년 만에 최악의 폭우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한국 장비의 시연은 다음 기회에 하죠. 베트남 육군 응엔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모두가 의아한 눈빛을 보내는 가운데 김 부장은 무전기를 들고 한마디 지시를 내렸습니다. 곧이어 K9 자주포가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포신을 조준했어요.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명중시킬 수 없어. 옆에 선 미 육군 참관인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무전기에서 전방 관측병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포탄이 표적 중앙에 명중했어요. 이런 날씨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국 디펜스 저널의 군사 전문 기자로 20년 넘게 일해왔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부터 유럽 전역까지 세계 각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죠.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아한 반응이 많았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제 동료 기자 마이크가 출발 전날 저녁 술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사용해왔고 최근엔 미국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데 말이야.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20년간 취재해온 군사 분야에서 주요 플레이어는 항상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 시스템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니. 분명 가격이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거라 추측했어요. 하노이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베트남 국방부에서 파견된 안내원 트란소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러 씨,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방부 차관님께서 오늘 오후에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차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소위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모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후에는 글쎄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호텔에 짐을 풀고 베트남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노이는 과거의 전쟁 흔적과 현대적 발전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오토바이 물결 사이로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이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도착하자 판반동 차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련한 군 인사였습니다. 밀러 씨, 당신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국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팜 차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베트남은 생존을 위해 항상 균형 외교를 해왔어요. 우리는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은 그들도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나라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베트남의 전략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측면에서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 무기가 정말 미국이나 러시아 것과 비교될 수 있나요? 팜 차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직접 확인하시죠. 우리는 북부 타이나 지역의 훈련장에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다른 시스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국 방산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수장인 김태준 부장은 제 예상과 달리 군인 같은 위압감이 아닌 기업가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밀러 씨, 당신의 글을 읽어왔습니다. 항상 날카로운 분석력에 감탄했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저를 향한 태도는 방어적이기보다 열린 자세였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회의적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김 부장은 차분하게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사용자의 실제 필요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베트남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에 맞춰 우리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자신들의 표준을 고집하죠. 그의 말은 납득이 갔지만 여전히 실제 성능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역사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을 모방해왔다는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내일 보여드릴게요. 김 부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며 저는 그날 밤 하노이의 더운 공기 속에서 뒤척이며 내일의 시연을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에 북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하노이에서 약 100km 떨어진 타이나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트남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제 머릿속은 오늘 보게 될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밀럿이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세요. 베트남 육군 소령팜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밀림 늪지대, 산악 지형,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 변화. 이런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훈련장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넓은 부지에 여러 대의 K9 자주포와 K 흑표 전차, 그리고 다양한 한국산 방위 장비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베트남군 장교들과 한국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군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김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제공하는 패키지의 일부일 뿐이에요.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닌 베트남의 국방력 전체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K9 자주포의 시연이 진행되었어요. 훈련장 브리핑에서 한국 기술자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9 썬더는 155mm 자주포로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3발의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고온다습한 환경을 고려해 특수 냉각 시스템과 방습 처리를 추가했어요. 시연이 시작되자 K9의 엔진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가동되었습니다. 진흙탕 지형을 거뜬히 돌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폭우 속에서도 K9은 완벽한 정확도로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자주포와도 다른 성능이었어요. 인상적입니다만 특별히 준비된 시연 아닌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베트남 포병대 지휘관 응엔 중령이 다가와 말했어요. 밀럿이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추가 테스트를 요청했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어떤 테스트였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전자방해 환경, 야간 작전, 연속 72시간 가동.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러시아제 자주포는 이런 조건에서 절반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시연장 한쪽에서는 K 흑표 전차가 진흙 늪지대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45톤이 넘는 전차가 마치 SUV처럼 험한 지형을 유연하게 통과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 지형에서는 대부분의 NATO 전차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한국 기술진의 이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K는 특별히 개발된 현수장치와 능동형 현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런 환경에서도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갑자기 훈련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K9 자주포 한 대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한계가 드러나는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목격한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 3명이 놀라운 속도로 문제를 진단하고 있었어요. 단 5분 만에 고장 원인을 찾아내고 추가 10분 만에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베트남 정비사에게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장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최소 하루, 때로는 일주일까지 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고 외국 기술자를 기다려야 하죠. 이어진 브리핑에서 한국 대표단은 현지 생산 계획을 설명했어요. 베트남의 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 엔지니어들을 교육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김 부장이 강조했어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는 것. 베트남이 스스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베트남 특수부대와 한국 교관들의 합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교관들은 베트남어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베트남어를 배웠습니까? 제가 한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6개월 전부터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장비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죠. 그날 저녁 현장 식당에서 저는 젊은 베트남 포병 장교 트란 중이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고 돌아왔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 컸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훈련 방식과 기술에 감명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트란 중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밀도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0.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좋다는 말은 사전에 없었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였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분명 한국의 방위 시스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 수준의 방위 산업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날 한국기술진의 책임자인 이민수 박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훈련장 인근 임시 사무실에서 이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박사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 수준의 방위 산업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밀러 씨, 당신은 한국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였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70년대까지만 해도 무기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했어요. 그러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자 우리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분석하고 개선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재설계했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베트남 장교가 들어왔어요. 응엔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이 박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밀러 씨, 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군요.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란 것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응엔 대령이 말했습니다. 교육이요? 네.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 뒤에는 강력한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죠.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게는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뿐이죠. 그래서 인재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방위산업은 특히 최고의 두뇌를 필요로 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무전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훈련장 북쪽 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고립되었습니다. 즉시 구조팀을 파견해야 합니다. 응엔 대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박사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우리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77 수송 차량이 이런 상황에 적합해요. 저는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이런 상황을 놓칠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폭우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몇 대의 K-77 군용 수송 차량이 준비되었고 베트남 구조대원들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 탑승했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고 응엔 대령이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마을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완전히 차단했고 약 10명의 주민들이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일반 차량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K77이 진흙과 토사를 뚫고 전진했습니다. 특수 설계된 타이어와 강력한 엔진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형을 헤쳐나갔어요. 30분 만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개발된 겁니까? 제가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K77은 군사용이지만 재난 구조 기능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은 몬순 시즌에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우리의 경험이 여기서도 유용하게 쓰이네요. 노인과 아이들이 먼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주려다 발을 헛디뎌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어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미 출발한 차량들은 저를 남겨두고 먼저 안전지대로 향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물살에 저는 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한 대의 K77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이민수 박사였어요. 밀러 씨, 이쪽입니다. 빨리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진흙탕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방위산업 기술이 인명을 구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후 젖은 옷을 갈아입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날 저녁 베트남 장교들과 한국 기술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응엔 대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일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밀러 씨?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기 시스템을 단순히 파괴의 도구로만 보았는데 오늘은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응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한국 장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해요. 베트남은 전쟁만큼이나 자연재해와도 싸우고 있으니까요. 이틀째 저녁, 저는 현지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베트남 합작 방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곳이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마을 이장인 응우엔 씨가 말했습니다. 무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걱정했죠. 하지만 한국 측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설명했어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임시교육센터예요. 청년들이 엔지니어링 기초부터 배우고 있죠. 장차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요. 교육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강사가 베트남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베트남 청년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베트남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미국 기자 밀러 씨죠? 저는 트란입니다. 이곳에서 6개월째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계공학 기초 CAD 설계 그리고 한국어도요. 한국에서 1년간 연수할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 마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었어요. 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 김 부장과 함께 걸을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단순히 무기를 팔면 될 텐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죠. 그 경험이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하는 것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취재 마지막 날, 베트남 국방부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방산협력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팜 차관과 김 부장이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팜 차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밀러 씨 이제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과소평가했어요.
처음부터 이해하셨다면 놀라운 일이었겠죠. 팜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저녁에 열린 작별 만찬에서 저는 이번 취재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베트남 장교들, 한국 기술진, 그리고 현지 주민들까지. 그들 모두의 얼굴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찬 중에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산사태 구조 현장에 있었던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미국 기자 선생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영어를 하시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 통역관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의 눈에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역사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죠.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딛고 놀라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경험과 지식을 우리와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발전의 모습 아닐까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이 저를 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방위 산업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김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노이의 밤거리가 차창에 반사되었습니다. 아마도 절박함일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선도하겠다는 꿈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했죠. 교육의 역할도 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었어요. 오직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 수학 교육을 받아요. 호텔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작은 기념품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첫 번째 반도체 칩의 복제품이에요. 우리 여정의 상징이죠.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에서 이민수 박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밀러 씨, 좋은 취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 산업이 앞으로 직면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박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이죠. 우리는 결코 현재에 만족할 수 없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위협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죠.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기사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군사 지도에 새로운 강자가 부상했다. 한국이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 산사태 현장에서 보여준 K77의 구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철학과 헌신. 저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 비결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 끊임없는 혁신 정신,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성이 결합된 결과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김 부장이 준 선물을 꺼내 들었어요.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반도체 칩이 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바로 편집실로 향했어요. 편집장인 마이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메일로 보낸 기사 초안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톤이더군.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알던 세계 군사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어. 그래서 기사 제목을 동방에 숨겨진 강자로 한 거군.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숨겨진이라는 표현은 이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숨겨진 강자가 아니야. 그들은 이미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어. 기사가 출판된 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일어났고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 방위산 업체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세계 최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베트남에서 본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었어요.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만난 20대 초반의 엔지니어들은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요? 제가 한 젊은 연구원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남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베트남에서 시작된 저의 인식 변화를 완성시켰어요. 이제 저는 세계 방위 산업을 바라볼 때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후속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성공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상징한다. 이제 혁신과 기술의 흐름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시작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발전시키는가이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넘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